우리는 두 개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하나는 인문학의 눈이며 또 하나는 과학의 눈입니다. 무엇이 인문학의 눈이고 무엇이 과학의 눈인가? 이런 물음을 전제로 조용현 교수의 인문학으로 읽는 자연, 생명, 인간이라는 글을 만나보겠습니다. 여기에 사과가 있다. 이 사과를 바라보는 두 개의 눈이 있다. 사과를 주렁주렁 열리게 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과학이라면 그 사과를 통해 나를 들여다보는 것, 그래서 사과가 마침내 나의 얼굴을 비추는 거울이 되는 것, 그것이 인문학이다. 탐색을 마치고 끝내버리는 게 과학이고 끝난 탐색에다 다시 자기로 되돌아오는 것이 인문학이다. 대상이 거울이 돼 내 얼굴이 보이는 과정. 조선 역사와 인식론을 얘기해도 거울을 보지 않으면 과학으로 끝난다. 이 사과는 여러분과 무관한 여러분 밖에 주어져 있는 여건인가? 그렇다면 그것은 과학적 태도다. 그렇지 않고 이 사과를 통해 여러분이 보이는가? 그래서 사과를 통해 내 자신이 보이는가? 그렇다면 그것은 철학적, 넓게는 인문학적 태도다. 우리는 흔히들 사과는 병충해에 약하므로 약을 많이 쳐야 한다고 한다. 이것은 사과의 사실일까? 아니면 우리의 사실일까? 음식이 맛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대표하는 맛이 단맛과 고소한 맛이다. 단맛은 당이 만들어내는 것이고 고소한 맛은 지방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여기서 당은 사과 자체가 만들어내는 맛이다. 왜 사과는 달콤한 맛을 가진 과일을 만들까? 새들이 제일 좋아하는 맛이고 그 맛을 통해 새들을 자신의 과업에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다. 자신의 과업, 바로 씨를 퍼뜨리는 것이다. 그러나 무조건 달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될 경우 자신의 과업을 도와줄 새들이 먹기 전에 벌레들이 잔치를 벌이게 될 터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달면서 동시에 벌레들의 접근을 막는 맛을 합성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신맛과 쓴맛이다. 신맛과 쓴맛은 말하자면 자연 살충제, 즉 방부제다. 그렇다면 새들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겠는가? 이것은 새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유는 그 덩치의 차이 때문이다. 오히려 식물의 살충 성분은 그 독성 때문에 덩치 큰 동물들에게 중독성을 가진 쾌감을 준다. 고추의 캡사이신, 담배의 니코틴, 감의 탄닌 등은 벌레들에게는 살충제이지만 우리에게는 기호제이다. 이제 왜 사과가 익기 전에 새들도 싫어할 정도로 신맛이 강한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아직 씨앗이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새조차도 먹지 말라는 신호이다. 이렇게 해서 새는 받아들이고 벌레는 쫓아내는 맞춤형 물질을 사과나무는 합성해내었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보는 사과일까? 그렇지 않다. 이것은 능금이라 불린다. 이 능금을 한번 깨물어보라. 통상 먹던 사과보다 아주 딱딱하고 당도도 낮아 약간 새콤달콤한 맛이 날 것이다. 왜 아주 달게 하지 않았을까? 그랬다간 별 도움이 되지 않는 벌레와 같은 불청객들에 의해 다 먹혀버릴 것이다. 그렇다고 너무 시게 하면 새들이 먹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벌레들이 싫어할 정도로 시고 새들이 먹을 만할 정도로 달게. 이 타협의 산물이 야생 상태의 능금이다. 사람 역시 달콤한 맛을 찾는다. 그래서 사람은
이 능금에서 신맛을 제거하는 방법에 몰두한다. 이것이 품종 개량이다. 달기만 한 사과, 이것이 부사고 홍옥이다. 이제 이것이 사과의 입장에서 품종 계약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벌레들의 공격에 무장 해제시켜버린 것이기 때문이다. 사과는 병충해에 약해 약을 많이 치지 않고는 수확을 바랄 수가 없다. 사람의 손이 가지 않는 사과밭에 가보면 실감할 것이다. 작고 쭈그러들고 전체가 시커멓게 멍이 들어 이게 과연 그 탐스러운 사과 맞느냐고 하는 의심이 들 것이다. 그리고 다시 사과를 들여다보자. 사과를 통해 무엇이 보이는가? 우리 자신이 사과에 가한 무자비한 폭력, 그 탐욕이 보이는가? 그렇다면 여러분은 사과를 인문학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홍옥과 부사 속에 교묘하게 일그러져 있는 우리의 욕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홍옥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그 시선과 태도, 이것이 대학의 경물치지의 원뜻에 가장 가깝지 않나 생각한다. 이제 우리는 대상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사물을 나와는 무관한 대상으로 보느냐, 나를 비추는 거울로 보느냐이다. 전자가 과학적 관점이라면 후자가 인문학적 관점이다. 이것은 다루는 대상의 차이가 아니라 대상에 대한 태도의 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빅뱅과 우주의 기원을 말해도 그것이 거울이 되면 인문학이고, 조선 역사와 인식론을 얘기해도 그것이 거울이 되지 않으면 과학으로 끝난다. 사실 이러한 인문학은 과학이라기보다 쓰레기에 불과하다. 이것이 상품과 작품의 차이를 통해 잘 알 수 있다. 상품은 가능한 한 생산자와 대상 간의 거리를 넓히려 하고, 원칙적으로는 그 가치는 생산자와는 무관하다. 소위 마르크스의 소외된 노동이다. 반면 작품은 생산자와 대상 간의 거리를 좁히려 하고, 그 가치는 생산자를 떠나서 성립할 수 없다. 그는 자신의 노동의 산물을 통해서 자신을 본다. 인문학이 가진 나를 비추는 거울로서의 성찰성은 그러므로 그 본질에 있어서 상품 사회와 불화적 관계에 있다. 그것은 본질에 있어서 반자본주의적이다. 그러므로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자본과 인문학의 불화는 필연적이다. 그것을 막기 위해 자본주의에 기대는 것은 결국 인문학의 몰락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인문학은 자본주의에 기생하기보다 자본주의에 대한 사회를 꿈꾸고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해겔 철학을 경물치지한 마르크스의 결론이기도 했다. 마르크스는 경제학자라 불리기 이전에 인문학자, 철학자였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제 사과를 볼 때 두 가지 눈이 있음을 짐작하셨을 줄 압니다. 사과뿐만 아닙니다. 사람의 잘못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잘못이 자기와 무관한 것으로만 본다면 이것은 인문학적 눈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볼 때 그러한 잘못이 혹시 나에게도 없는지 되돌아볼 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인문학적 눈을 뜬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동시에 타자를 통해 자신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눈으로 세상을 볼 때 보이는 모든 것들은 나의 거울이자 스승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깃털처럼 가벼운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